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샅샅이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야 대선 주자 움직임 점점 바빠지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재명 후보 고향이 경북이고요. 경북에서 또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호남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고, 예. 메타버스 계속 돌고 있으면 이제 이번에는 특히 TK 보수의 심장, 보수 마음을 많이 끌 수 있는 행보라고 보이시니까 특히 메타버스 타면 시장 쪽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사실은 시장의 민생을 상징하는 곳이 시장이긴 한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그런 데를 좋아해요. 예,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일정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현장에 그 지역위원장이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군요. 사실은 뭐 지방대 같은 데 가서 학생들과 이 지방대 문제 되게 크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쩌면은 정책하는 사람과 더 어울리고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시장을 가면 이제 뭐 두 가지 좋은 점은 하나 뭐 지역위원장도 어필하는 거, 또 하나는 이 후보들도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답을 했더라고. 소심한 데가 있어서 네. 말이 안 나오다가도 막 환호를 해주면 그쵸. 뭐 뜬다. 근데 그거 하기 좋은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냉이도 사고 막 샀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민과 접촉하기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생하면 이제 시장들을 가는데 글쎄요, 요새 시장 가는 사람 그 40대가 얼마 될까요? 요새 뭐 마트하고 또 전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장 가는 것도 한 10년이면 또 AI처럼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심해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 좋다, 시장을 많이 한다. 그때 비유한 게 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거죠. 표현을 그때 서문시장 비유하면서 했는데 메타버스 일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런 지금 그 전략은 어떻게 지금까지 효과를 잘 본 것 같습니까? 어떻든 뭐 유권자들은 후보가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샅샅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구 경북이 그동안 이 보수 쪽에다가 표를 몰아줘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특히 고위직 인사, 장차급 인사 올해 이제 400명을 쭉 통계를 냈더니만 수도권 다음으로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대구 경북 훨씬 떨어지고 그런 것에서 뭐 장성들 진급 인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뭔가 인사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영남에 있는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지금 대구 경북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외감이라든지 어려움이 그게 이제 보수 정당에다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발언이죠, 사실은요. 인사와 관련된 통계도 이렇게 나왔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일정 보니까 추풍령 휴게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추풍령 휴게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속도로에 생긴 휴게소 중에 그렇죠. 1호라고 하던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TK 가면서 박정희 순서대로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이런 대통령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들 공과가 다 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에 대해서는 공을 좀 지켜 세우는 그런 언급도 했거든요. 여기 방문하는 것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는 것도 전략적이잖아요. 전략적이죠. 아니 우선 우리 정태근 원장님 말씀 약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를 잡았을 때요. 1급 승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전부 대구 경북 사람이라 2급 이하는. 누가 잡았을 때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집권을 했을 때 호남 사람이 2급에 전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잖아요. 뭐 인구 비율 대비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일반적인 대구, 경북 또는 뭐 광주, 전남 서민들에게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출신 사람이 장창호에 대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사 같은 말씀은 좀 지역의 그거를 좀 할 때 자극적인 말씀이긴 한데 예. 이런 거 갖고 비교하면 안 되고 사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70년대 가장 중요했던 그 산업단지가 있었던 동네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GRDP, 그러니까 지역 총선에서 1인 총선에서 전국 최하위권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왜 이러냐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거를 뭐 이렇게 지역 그 뭐 주의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보수 문제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를 볼 때 이분이 지금 실용적인 거냐. 그러니까 뭐 보수고 진보 탈이념적으로 가서 예. 이 사람 저기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뭐 경제는 좀 괜찮지 않냐 뭐 이렇게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그 국민의힘이 이제 5.18 가서 절하는 것처럼 진심은 그게 아닌데 해주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우클릭을 하는 거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이념성이 약하긴 해요. 그리고 좀 실용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난지원금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은 뒤로 미루거든요.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데서 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 돈과 민생이 먼저지. 내가 생각하는 뭐 이념적인 거는 뭐 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봐서 글쎄요, 이게 딱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전두환 같은 말씀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분들 꽤 있을 테니까 예. 저 진영에서 그런데 사람 자체가 좀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후보가. 그래서 저는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념적인 얘기를 좀 접어두고 계속 뭐 그 사람 공도 있었고 경제 쪽엔 공이 있었어. 예. 하지만 사람은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정책들도 이거 뭐 우파적 정책이지만 이거 지금 당장 될 것 같으면 그거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닐까. 그럼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괜찮다고 보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실용적인. 이번에 TK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K가 발전 안 된 이유를 말을 했잖아요. 또 후보가. 근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어떻게 보이세요? 박정희 대통령 언급뿐만 아니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다. 3조방을 활용해 가지고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살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의 지금 큰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얘기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공과 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애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비석을 밟고 간다. 예.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걸 비석을 밟고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논리적 비합리성을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 가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친일파다. 일본이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을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계이고 굉장히 친한파인 영김 의원을 비롯해서 연방하원 30명이 역시 지금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바로 친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친일로 몰아가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연한 것은 좋습니다. 유연한 것은 좋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능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일할 때에도 사실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인사에 있어서 지역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역 안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대통령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항상 윤영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까요? 예.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한길 이제 현 위원장이 됐죠.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출범식 현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이유가 중도 외연 확장 이걸 위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그 전에 출범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 장소에 나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데가 조직 자체는 선거대책위원회는 맞는데 선거대책위원회하고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후보 직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김한길 대표가 위원장으로서 맡아서 한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해야 될 역할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외연 확장의 측면을 넘어서서 이번에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보수정당의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남에 어떻게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중도 특히 이제 김한길 대표를 포함해서 소위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까지를 포함한 외연 확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예.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공약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청년과 더불어서 중도 진영의 지지를 얼마나 확대하는 것인가 이 예.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고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이제 정무대행실장으로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제 오늘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위원장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 정치계에서 이 중도층이라는 거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양쪽 끝에 중간을 해서 딱 위치해서 일관된 사람은 중도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중도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뭐가 존재하냐면 나는 복지 쪽은 진보인데 안보 쪽은 보수야.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상충적 유권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념적인 형태의 일관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이 한 30-40%가 돼요. 이들을 흔히 자기들을 중도층이라고 우리 언론도 되게 쉽게 표현하는 건데 예. 정확하게는 어떤 그 모든 정책이나 입장에서 중도가 아니고 상충하는 거죠. 각각 분야에 따라 나는 호남 사람인데 북한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돼. 이런 네. 사람들이 중도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충적 유권자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점을 이제 동일시를 시켜주는 건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에 왔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듯한 얘기를 해서 그쪽을 만족을 시켜주고 예. 국민의힘에 갔을 때는 뭐 100조 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국가의 책임 뭐 이러면서 또 진보적인 쪽을 만족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분이 바로 상충적 유권자에 호소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김한길 의원이 어떤 상충적인 측면에서 뭘 호소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민주당의 대표였다. 그러면 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뭐 여러 가지 한광 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박주선, 뭐 민주당 뭐 국회 부의장도 지금 왔잖아요. 네. 이분들이 중도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메시지가 없으면 중도층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결국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황교안 전 대표가 그때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중도층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태극기 부대랑 붙어버리셨어요. 근데 예. 지금 중도층을 얘기하면서 노재승 또는 김민규 뭐 이런 분들 보면 뭐 이런 표현을 하면 한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1X라는 그 사이트 얘기를 해가면서 예. 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막 크게 던지면서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장을 도입했다고 중도층에 어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충적 유권자에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내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인데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도
뭐 100조 원 얘기 같은 거 하다가 뒤로 물러서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내부에서 전략은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운용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김한길 위원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으시는 게 지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음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 새시대위원회를 하면서 후보가 얘기한 내용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지금 윤석열 선대위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념보다는 실용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수정당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나 이제 이 당이 큰 선거에서 성공할 때를 보면 이념적인 정책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후보 때 선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윤석열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실용적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 하나. 예. 동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약자와 서민층들을 정말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조를 가져가겠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김한길 대표라든지 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뭐 우리 그 김동철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추경은 그 언급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 정부와 같이 합의해서 국회에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집권한 다음에 100조를 해줄게. 그럼 집권한 다음에 우주 정복하겠다고 하시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 100조 원, 50조 원 얘기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추경은 당이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두 당 공이 대선 후보가 속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기 민주당은 선대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당연히 추경을 얘기를 할 때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현재 이 선거에 유의한 그러니까 유의미한 당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인데 왜 예. 추경 얘기를 못합니까? 아, 현 추경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가 50조 원을 추경을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당이 오케이 하면은 하고 나서 같이 국회가 뭉쳐서 기획재정부하고 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국회 권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이제 엇박자가 안 나면 전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지금 아직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이 후보와 선대위가 가졌던 그 권능이라든가 후보와의 얘기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건 빨리 하나로 합쳐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엇박자 얘기도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엇박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과 그 손실보상 50조, 100조 이걸 엇박자가 있는 겁니까? 좀 다른 건가요? 두 생각이? 엇박자가 아니라 이제 후보가 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거 비슷한데 당연히 강도가 다른 건가요? 예,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후보께서 저렇게 강력한 의지를 얘기했으면 후보의 이 강조점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예략 607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조 원 그러면은 607조 원의 한 15%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전부 다 국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4년간 600조에서 지금 1000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출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재원이 문제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각 607조 원 중에 각 부처에서 10%만 조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긴급 재정 명령을 포함해 가지고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여야가 모여가지고 세출을 10% 조정한다, 15% 조정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의지와 기재부에서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 긴급 재정명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특히 5차 대유행이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50조를 가지고 특히 한계에 처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된다.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50조를 하든 30조를 하려면 그 정도 금액을 하려면 일단 정부에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 세출 조정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기본 틀이 나와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고 봐야지 뭐 큰 충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이제 뭐 부산저축은행 포함시키냐 마냐 뭐 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은 모든 걸 다 포함시키려고 합의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임시국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특검에 합의를 해야지 선거 전에 뭐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제가 들을까요? 이전에도 구호시에 말씀드린 특검 굉장히 특검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두 번째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마찬가지. 그럼 김만배 씨 누나 집 판 거요. 그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샀죠, 산 거. 예. 자 특검에 집어넣고 그거 다 소환해서 할 거면 윤석열 아버님은 소환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특검에다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거를 하고 또 특검법을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안 나요. 이거 네. 대통령 된 사람 또 우리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처럼 대통령 된 사람은 국밥 한 그릇 먹고 예. 조사 끝나고 안 된 사람은 붙들려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 자체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 어차피 지금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내부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합의가 될까요? 좀 김만배 그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그럼 받을 것이야. 그 조모 씨 돈 받아다 집어넣은 거 예. 받을 것이야. 그럼 거기 연결돼서 지금 50억 클럽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받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서로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지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이미 특검법을 제출한 거에 더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50억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법을 제출할 겁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특검 안 받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시국회 시작하니까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지금 윤석열 캠프 정무대응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